군국주의라고 말하려면 일단 군사적인 분위기가 일본에 굉장히 전폭적으로 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래도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강대국 행세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 옛날에는 뭐 전범 국가다 뭐다 평화다 해서 군사력을 늘릴 만한 여지가 이만큼 있다면 그래도 자제하는 있었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거죠. 네. 자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게 약간 메이지 유신 초반이랑 아니면 1차 대전 이후의 독일의 초반이랑 매우 약간 닮지 않았어요? 근데 좀 다른 거는 물론 있죠. 왜냐하면 군사력을 일본만 늘린 건 아니잖아요. 네. 한국도 늘리니까.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본 행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그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국제정세가 요즘에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디서 뭐 전쟁 났다, 전쟁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오늘은 일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본의 군비 확장에 대한 역사, 원래 역사가 되풀이된다 이런 말이 있는 만큼 과거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조금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군비 확장의 역사 관련해서 역사 번역가이자 원광대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HK 연구교수인 윤현명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현명입니다. 요새 뉴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쟁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뭐 머리맡에서 전쟁 나고 네. 뭐 어디가 어디 침공한다 그러고 뭐 일본은 오늘 주로 일본 얘기할 건데 네? 일본은 갑자기 이제 뭐 군사력, 뭐 해군 뭐 이런 거 막 늘린다고 하고 네.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5년 동안의 군사비, 방위비를 2배로 늘린다. 그게 좀 놀랐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5년 동안 2배는. 5년 동안 2배. 네. 그래서 최근에 26% 정도 방위비를 늘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한 해 12.5%? 한 대충 12% 정도 올린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 그때 대폭 증강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일본이 제가 아는 일본이 그렇게 막 강대한 군사력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닌데 현대 일본은 26%는 좀 놀랐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그 전 세계 그 국방비 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뭐 증액을 기록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주로 일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과거 근대 일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본이 방위력 증강을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주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게 핵심이 됩니까? 네,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1905년 러일 전쟁 때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그 한 40여 년, 일본의 근대가 대충 80여 년입니다. 네. 메이지 유신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그중에 절반의 이야기입니다. 40여 년 동안 일본이 어떻게 군비를 늘리고 전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제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군비를 확장한다라는 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군사력을 늘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쟁사가 있고 보통 전쟁이 있으면 전쟁의 전과 후에 네. 군비를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이 1945년 그 군국주의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까지 네. 열심히 군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을 늘린 군비 확장을 통해서 근대 일본을 보자는 거죠. 근대 일본은 군비 확장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네. 성장을 했다. 네, 제국으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대 일본에서 일본군이랑 군비가 가진 요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군비 확장을 통해서 네. 제국으로 성장했는데 그 제국이라는 것이 바로 근대 일본의 엄청난 정체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엔 1889년에 헌법을 선포합니다. 헌법 이름이 대일본 제국 헌법이었어요. 대일본 제국 헌법. 그리고 의회도 제국 의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공문서에 보면 자기네 나라를 주어를 제국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본인들의 그 행보도 역시
제국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꾀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아는 건 로마 제국, 네. 뭐 대영 제국,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19세기 때 네.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뭐 강대국들이 제국을 호칭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구의 제국주의랑 비슷한데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는 다른 서구의 제국주의랑 달리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나라였습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 예.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종교가 있어요. 크리스트교. 근데 일본은 딱히 그럴 만한 종교가 딱히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국심과 민족주의. 그래서 천황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종교의 그 역할도 어느 정도 대체하고 그리고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일으킬 때 그 구심점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아, 약간 천황 자체를 약간 신격화시키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에 대한 충성도 있지만 천황에 대한 충성이 좀 더 딱 보이기가 쉽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가미가제 공격 막 이런 거 할 때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하고 막 공격한다는 막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19세기 거의 후반 때 처음에는 그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니까 국왕에게 군대가 충성을 한다는 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20세기 전 쭉 들어서 점점 교조화되고 이상하게 되면서 극단화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극단적인 충성심을 끌어낼 때 또 천황을 넣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형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군비 증강을 탄핵했다. 이 메이지 유신 거쳐서 전 사실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네. 그 톰 크루즈 나오는 라스트 사무라이. 네. 거기서 이제 뭐 메이지 유신 거쳐서 일본이 네. 근대화돼서 막 뭐 무기 갖추고 막 그러는 영화잖아요. 네. 요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일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역사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네.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양반, 선비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막부, 군사정부인데 네. 막부의 무사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조선도 선비사자, 선비, 일본도 무사, 선비사. 이 무사들이 공무원 겸 군인을 이루는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침입이 있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지는 않았죠. 나중에 식민지가 되지만. 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겪었지만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호가 열리죠. 문호가. 그래서 개방을 해야 됐고 서구 열강이 또 침략을 시작하고 이 와중에 내부에서 중앙정부인 막부, 도쿄를 중심으로 통제하고 전국을 통제하고 있었던 막부에 반발을 합니다. 일부 세력이. 그게 사스마와 조슈. 오늘날로 치면은 가고시마현과 야마구치현 쪽, 굉장히 남쪽인데 네. 규슈 쪽. 그쪽에 있는 개혁 세력들이 정권을 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그리고 허수아비였던 천왕의 존재를 끌어들여서 그쪽과 협력해서 막부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무너뜨린 그 일련의 과정을 일단 메이지 유신이라고도 해요. 아, 무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무너뜨린. 그게 막부, 무사의 이제 가장 큰 위, 막부가 통제하고 있는 걸 무너뜨린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네. 개혁 세력도 무사 출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선비들, 무사로서 어떤 개혁적 나라를 위해서 뭔가의 그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엎은 사람들도 무사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무사였지만 그들은 엎고 정부를 만들면서 조선시대 때 양반 계급이 없어진 것처럼 네. 무사 계급의 특권들을 없애면서 근대국가로 바꿉니다. 나라를. 아,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엎어제낀 사람들은 네. 원래 뭐예요? 정체성이? 이 사람들도 무사예요. 원래 무사의 개념은 그러니까 일본의 무사의 개념은 사무라이고 그리고
신분이 완전히 고정돼 있습니다. 오. 조선의 선비 때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른말, 정치 참여가 권장되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네. 근데 반면 도쿠가와 막부를 정점으로 했던 당시의 무사 사회는 정확히 신분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사들은 뭐 3%인가 5% 정도 약간 특권층이었는데 네. 특권층으로서 공무원 겸 군인으로서 직장이 주어지고 연금도 나와요. 나름 좋죠. 그 대신 딱 출세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이상은 또 못 가는군요. 네, 아, 여기... 왜냐면 신분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뭐 이렇게 뭐 5급, 7급 공무원 딱 그 승진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저에 의해서 완전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더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그거에 네.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뭔가 반란을 일으킨 거다? 그렇다기보다는 원래는 그렇게 고정된 신분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서양 오람캐가 몰려온다. 국익을 위하여 큰 뜻으로. 네. 물론 본인들의 이익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근대화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 본권적인 저 막부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정치 결사도 뭐 결성하고 뜻을 같이 해서 자기네 고향 사스마와 조슈라는 그 고향이 있는데 이쪽 정권을 바꿔요 먼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그쪽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결국에 에도 막부 중앙정부를 무너뜨립니다. 중앙정부까지. 예. 그리고 그 무너뜨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뜨려서 네. 정부를 만듭니다. 정부를? 보통 그걸 메이지 정부라고 해요. 메이지 정부? 네. 연호가 메이지인데 이제 메이지 천황을 이렇게 앞세워서 집권을 하고 네. 그래서 메이지 정부라고 보통 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강력한 서구화, 근대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무너뜨린 것까지도 메이지 유신이고 이후에 있는 근대화 정책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메이지는 뭐예요? 메이지? 메이지는 그 연호예요. 연호. 연호? 네, 연호. 뭐라고 메이지 집안 막 이런 것처럼? 연호라는 게 이제 전근대, 뭐 중국에서 나온 건데 네. 이제 황제가 연호라는 걸 정해요. 그래서 황제 뭐 예를 들어서 메이지 1년, 쇼와 1년. 네. 그 왕조 시대 때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선조 13년 뭐 이렇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딱. 그럼 메이지는 황제예요? 이 이름의 황제의 이름이에요? 보통 그래서 메이지라고 연호를 하고 원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연호를 선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메이지 딱 이름 빼고 이제 메이지 천황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일본어로는 무슨 뜻이에요, 메이지가? 한자 뜻인데 밝을 명자에 다스릴 치 명치입니다. 밝을 명에 다스릴 치 명치. 네. 그러니까 아주 심오한 의미보다는 네. 딱 보면 밝게 다스리고 특히 이게 근대화 과정이거든요. 문명 개화라고 해서 당시 일본에서 눈을 뜬다는 개념이 많았어요. 깨우친다, 눈을 뜨고 그 분위기 하에서 명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밝게 다스린다 해서 명치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군요. 이 한자의 의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이후의 행보가 중요하죠. 이후의 행보. 네. 이 군사력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스마랑 조슈를 중심으로 한 그 지방 세력이 엎었는데 중앙의 군사력이 자체적인 군사력이 없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나중에 집권층들이 고향은 지방이지만 권력을 잡기 때문에 중앙의 집권층이 됐잖아요. 네. 얘네들이 어친병, 근위대 비슷한 개념인데 1만 명 정도의 병력을 편성했습니다. 차출을 해서 지방에 있는 병력을. 그게 첫 출발이에요. 187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해군도 배가 한 14척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초라한데 이제 중요한 건 당시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이 당시 일본이 이제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 부국강병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걸 추구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어쨌든 나름 치밀하고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군이 이제 이후에 확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네.
바로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입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네, 한국에서는 전공자 아니면 잘 유명하진 않아요. 처음 들어봐요. 아리토모.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일단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벌써 이토 히로부미 하면 되게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제가 보니까 그 수식어가 침략의 원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쁜 놈으로 유명하죠. 그럴 만한 게 이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할 때 그 대표작격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왔고 협상도 한국 측과 협상을 주도했고 고종 황제한테 협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식어가 붙는데 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그런 이토 히로부미의 동료이자 라이벌이었습니다. 동료이자 라이벌, 굉장히 예. 중요한 인물이네요. 쉽게 말해서 핵심은 그거죠. 나이 차이도 비슷하고 아까 사스마 조슈 얘기 막 했는데 네. 조슈 쪽 출신이에요, 둘 다. 그래서 서로 원래 알고 그 정부 막부 정권 없고 메이지 정부 세울 때도 같은 편이었어요. 같이 엎은 거예요. 선배들이랑 같이. 이후에 야마가토 아리토모가 중요한 이유가 핵심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일본 육군의 창설자. 일본 육군의 창설자가 예. 아리토모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예. 오.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일본군 좀 어두운 이미지 그 일본군의 기초를 닦고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대충 육군을 만들 때 첫 번째는 징병제를 시행합니다. 징병제. 징병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가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징병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때는 옛날에 무사계급이 지배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시행하면 일반 국민들이 군대에 가는 건데 그럼 무사계급이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직장과 연금이 보장되는 무사계급을 타파하고 징병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권력으로 모두 물리치고 개혁.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식 군사제도를 도입해요. 독일식 군사제도. 1870년에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독일 통일을 이룹니다. 유명한 비스마르크 제상하에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거를 일본에서도 봤죠. 그래서 프로이센의 군국주의, 그 강력한 군대식의 매료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와 그 후배들이 독일식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고 독일식 내무제도, 내무반 이런 것들이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참모본부를 독립시켜요. 참모본부를 독립시킨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있어. 네. 그리고 그 밑에 국방부 장관 밑에 육해 공군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뭐 참모총장이라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 밑에 육해 공군 총사령관이 있고 이들이 육해 공군을 지휘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정점으로 완벽한 문민 통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어떻게 바꿨냐면 독일식을 본떠서 국방부 장관이랑 육해 공군 총사령관을 같이 동급으로 해놨어요. 육해 공 총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을 동급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명령하고 국방부 그렇죠. 장관이 육해 공군에 명령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명령을 못 내려요. 그 동급이니까. 협상하는 위치가 돼요. 그게 좀 이상한데 독일식을 본따서 그렇게 합니다. 독일이 군부가 셌거든요. 네. 예, 약간 그게 야마가타 아리토모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훗날 문제가 됩니다. 문민 통제가 안 되는 게 구조거든요, 그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군요. 2차 대전 계속 할 때까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물론 그걸 제도를 후대 제도를 보완했으면 괜찮았는데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꿨고 근데 본인은 괜찮았어요. 왜? 어차피 장관이든 사령관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고 다 자기 동료, 선배, 후배거든요. 네. 그 사람 때는 괜찮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바꾼 독일식 개혁이 있고 세 번째가 또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일본군에 도입을 합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 아까 뭐 천황폐하 만세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천황한테 충성을 하는 충실한 군인이 되라는 교육을 강화합니다. 사상교육. 네. 네, 야마가타 아리토모 입장에서는
입장에선 이런 거죠. 이게 다 이렇게 지방이나 각지에서 올라왔으니까 중앙 정부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정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애국심 하면 좀 안 통하고 지방색이 강하면 안 통하잖아요. 뭐 정부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천황을 내세워서 중앙 정부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2차 대전에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군대를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개혁을 해가지고 군대를 딱 만들었고 네. 거기에 징병제하고 거기 독일식 군대 네. 딱 시스템 넣어버리고 천황 폐하 만세 외치게 사상교육 시키고 이렇게 했다. 예. 이 아리토모는 나중에 좀 더 큰 역할을 합니까? 네, 나중에 육군의 거의 대부처럼 활동을 하고 나중에 뭐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긴 하지만 어차피 다 같은 파벌을 형성합니다. 뭐 대통령, 총리 막 이런 것도 해요?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수상돼서 또 권력을 또 행사하고 수상도 해요? 네, 와. 수상도 하고 나중에는 뭐 수상 다음에는 나이가 더 많아지면 원로라고 해서 후배들이 수상이랑 장관도 하고 이제 자기 원로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나 이제 본인이나 원로로서 또 큰 어르신으로서 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와,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요렇게 메이지 유신 때는 아리토모가 여러 가지 군대 요걸로 또 전쟁까지 또 치르게 됐다. 네. 청일전쟁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요 군대 만들어서 청일전쟁 한 거예요? 일단 네. 1876년에 그러니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있고 네. 1871년에 이제 군대를 창설해서 3년 뒤에 창설 늘립니다. 근데 일본이 꽤 일찍부터 제국주의를 서구를 본받아서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넓히고 이런 걸 꽤 일찍부터 이제 야심을 품어요. 근데 그래서 청일전쟁은 뭐 1894년이니까 좀 메이지 유신보다 좀 시간이 꽤 흐른 뒤인데 네. 1874년 메이지 유신 되고 몇 년 안 됐죠? 그렇네요. 그때 대만 출병을 단행합니다. 한 6년 뒤네요. 메이지 유신 들어오고. 네. 네. 대만 출병을 단행해요. 그게 뭐냐면 뭐 원래 일본은 뭐 에도 시대,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 뭐 이때에도 그 류큐 왕국이라는 류큐 왕국? 지금은 오키나와죠. 네. 일본 본토 규슈로부터 좀 제법 떨어진 그 류큐 왕국을 속국으로 여겼는데 그때 그쪽 류큐 사람들의 일부가 대만 쪽으로 표류를 해요. 류큐가 오키나와인데 네? 거기서 대만으로 표류를 한다? 몇 명이 표류를 했는데 네. 원주민들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몇십 명을.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을 너희들이 죽여? 하고서 3,000명이 넘는 군대를 파견해요. 처음으로 이제 전쟁 예비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군사 행동을 한 거죠. 사실상 명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네. 이전의 이야기들은. 네. 그래서 군대를 출동시켜서 네. 청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야 결국에는 뭐냐? 뭐 사과하고 배상금을 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류큐 왕국은 우리 땅으로 하겠다. 오키나와? 네. 그래서 류큐 왕국을 강제로 병합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군대를 키운 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대만 출병으로 류큐 왕국을 멸망시키고 오키나와를 이제 차지합니다. 그게 그 일본 입장에서 작은 성공이죠. 큰 성공은 이전에 작은 성공. 우리가 한번 예비로 연습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오키나와도 얻고 와 대단하네.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후에 이제 조선을 강제로 개항을 시키죠. 네. 1876년에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 한국사 시간에 많이들 아는 강화도 조약인데 네. 우리나라를 위협해서 나라의 문을 열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 생각이 이런 거죠. 조선은 매우 우리의 군사 안보 문제 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세력권 안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국주의적 욕심 플러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메이지 정부 사람들이 우리는 남의 나라 막 침략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너무 좀 나쁜 나라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 안보 문제 뭐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조선으로 자꾸 침투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청나라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청나라와의 대결을 생각해서 계속 군사력을
늘립니다. 언젠가 조선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데 이거 먹으려 그러면 청나라랑 붙어야 되니까 그때 대비해서 미리 군사력 딱 해놔. 네, 그렇죠. 이런 준비. 네. 아하. 그렇게 청일 전쟁이 준비가 됐다. 예. 자, 이렇게 청나라와의 한판 승부를 대비해서 군사력을 많이 늘렸다. 군사력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걱정이랑도 비슷한 건데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를 보면 얘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규모가 얼마만큼 늘었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청일전쟁을 준비할 때는 아직은 뭐 엄청나게 서구 열강보다 딸리지만 부족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1만 몇천으로 출발하고 배도 한 14척. 네. 1871년 초기였는데 이제 청일전쟁 할 때쯤 되면 1만 몇천 명이 12만 명이 됩니다. 12배가 늘어나요? 열심히 노력을 했죠. 제국주의의 그 아니 몇 년 만에? 10년 동안에? 아니 그건 아니고 1871년부터 1894년이니까 23년. 23년 만에 대충 8배? 7배, 8배 정도 됩니다. 와, 뭐 거의 뭐 1년에 한 20% 30%씩은 쭉쭉쭉 계속 늘려야지 이게 12배까지 10배까지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요 또 해군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14척이고 뭐 되게 조그만 배밖에 없는데 이것도 28척에 거의 한 6만 톤 가까이 늘어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근데 이때 군사비를 이때 뭐 이렇게 보면은 대충 보면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10년 동안 14에서 19% 정도 예산 중에 그 썼고 그 다음에는 청일전쟁 나기 10년 그 전에는 22에서 30% 정도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뭐 14, 19 뭐 예산 중에 20% 30%면 뭐 아주 극단적인 건 아니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근대화를 하고 나라를 바꾸고 인프라 자체를 새로 깔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 한 1960년 초반 막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꼭 이런 게 나와요. 경제 개발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다. 차관을 어떻게 얻느냐 이런 말 하거든요. 많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에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개발도상국들, 개발이 안 된 나라들은 진짜 돈이 없어요. 뭐 뭔가 발전하려고 하면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꿔야 되거든요. 일본은 인프라를 정말 고속도로부터 다 철도부터 다 하나 새로 깔고 학교부터 새로 짓는 그 과정에서 돈이 정말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서 이거를 20% 30%씩 지출했다는 게 그게 핵 포인트입니다. 없는 사정에서도 인프라 깔고 뭐 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인프라 다 깔면서도 쥐어 짜내서 오징어에서 마른 오징어에서 물 나오듯이 요 군사비를 20% 30% 이렇게 예산을 측정을 했다는 게 더군다나 일본이 그 당시에 메이지 정부가 식민지 될까 두려워서 서구 열강한테 돈을 안 꾸었거든요. 와, 그거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정부 그렇죠? 차원의 착오를 그러니까 국민들을 엄청나게 쥐어짰습니다. 마치 점령군이 이렇게 쥐어짜내듯이 거의 그런 관점으로 국내 자기네 나라 사람들 좀 대한 측면이 많아요. 와, 그 자기 국민을 그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쥐어짜낸 거예요? 많이 쥐어짜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네 나라 사람한테도 저렇게 혹독하게 대했으니까 이제 식민지로 가면 더 하는 게 이상하진 않겠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이고 참. 자기 나라 국민한테도 그렇게 이거 우리는 꼭 이걸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네. 그래서 사실 쉬운 길은 서양한테 돈 빌리면 되는 길일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떻게 식민화되고 괴롭힌다고 이럴지 모르니까 그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독하다 독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육군이 약 12만 명, 해군 규모도 4-5배 정도 늘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없는 주머니에서 짜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정말. 근데 그러면은 애초에 침략하고 뻗어 나가려고 작정을 했네요. 자기네 나라를 보호해서 뭔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랑 우리도 제국으로 침략해서 뻗어 나가겠다가 분리된 게 아니라 거의 같이 돼 있어요. 왜냐? 서양의 강대국을 보고 배운 거거든요.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국민들하고 다 같이 진짜 고생해야 앞으로 100년이 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가 있어야지 부유해지니까. 진짜 얘네 독하다. 진짜 마음 먹고 제대로 준비했네. 얘네들 이놈 자식들.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해서 네, 100에서 200년이 걸릴 것들을 굉장히 압축해서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압축해서 했다. 압축해서. 예. 자, 그러면 그 정도로 군사력을 뭐 4, 5배, 뭐 육군 12만 명 뭐 이렇게 늘렸어요. 네. 청나라는 그때 당시에 뭐 종이호랑이다 막 이런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정말 큰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막상 두드려 보니까 종이호랑이였다. 이런 거죠. 그때 청일전쟁 직전까지 청나라는 잠자는 사자라고 해서 얘네들도 진짜 마음 먹고 개혁하고 뭔가 바뀌면은 무섭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일본과의 전쟁, 청일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겠죠. 네. 근데 결국에 지니까 나중에 청나라가. 종이호랑이, 네. 청나라가 일본한테 깨질 때 정말 종이호랑이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시발점이 된 거죠. 네. 영국이 청나라 쳐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같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미 중국을 반식민지화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두려움이 있었다가 청일전쟁 때 딱 보고 두 나라의 운명이 갈린 겁니다. 청일전쟁 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청나라와 일본이 대등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기니까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했다. 이런 타이틀이 되고 청나라는 알고 보니까 이제 허당이었구나. 그 양무운동이라는 개혁을 했는데 네. 네, 세계사 시간에 유명한 그 네, 양무운동을 그렇죠. 했는데 실패로 판명이 됩니다.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일본은 청나라와 싸워서 이겨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얻고 일단 청나라를 내줬고 그 다음에 대만을 양도받습니다. 대만을. 네. 이제 우리 땅이다 하고 최초의 식민지다운 식민지를 얻은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는. 일본이. 예.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받습니다. 막대한 돈을 한 3억 엔 정도인데 생각해 보면 그게 그 당시에 일본 국가 예산이 한 1억 엔이 안 됐거든요. 1년 국가 예산이. 네. 근데 3억 엔을 받았어요. 전쟁으로 2억 엔 정도를 썼는데 3억 엔을 받은 거예요. 그럼 플러스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면은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너무 좋구나. 그렇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식민지도 받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치적 효용, 그러니까 정치적 효용감이라는 게 내가 정치에 참여했는데 바뀌더라. 이건데 일본이 그때 제국주의의 효용감, 효능감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전쟁의 맛. 전쟁의 맛이랄 수도 있고 또 제국주의의 맛. 승리의 맛. 네. 돈도 없고 땅을 얻고. 와, 거기서 맛들렸네 아예 이놈들이.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리고 이제 조선도 침략을 했던 건데 네. 확실한 성과가 된 거잖아요. 확실한 성과, 변하지 않는 성과. 그러니까 이때 국민적으로 일본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 돈이 되는구나. 그리고 국가의 격도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대만도 얻었고 네. 조선도 이제 침략하게 된 거고. 조선에 그러니까 원래는 침략을 했었는데 네. 청나라와 다투면서 침략을 했었죠. 근데 청나라가 떨어져 나가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침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신났어요. 얘네. 네, 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일전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청일전쟁 끝나고 러시아의 그 세력이 남으로 내려오니까 일본이 다시 준비를 합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삼국 간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본이 너무 좋았어요. 막 배상금도 받고 대만 땅도 받고 요동반도, 네. 랴오뚱반도라고 하죠. 요동반도도 받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꼬셔서 세 나라가 제동을 건 겁니다. 요동반도는 안 돼. 이거는 돌려줘. 그리고 권고를 해요. 권고를 하는데 이제 군대를 배경으로 한 권고죠. 칼 들고 협박하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분하고 억울하지만 세 나라의 압력으로 돌려줍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 세진 않으니까 일본이. 네. 그래서 세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요동반도까지 일본이 먹으면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저 중국을 혼자 차지할 건가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압력에 의해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줬는데 이때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허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으로 뭔가 이제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하고 분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또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그렇게 돌려주려고 하고 자기네가 그쪽에 이권을 얻어요. 중국의 압력을 가해서. 네. 아니 일본은 못 오게 하고 자기네가 이쪽을 차지하고 굉장히 화가 나고 거기다가 러시아가 이번엔 한반도에 손을 뻗칩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황실에도 접근을 하는데 뭐 국사 시간 한국사 시간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명성하고 시해 사건도 터지고 그리고 아관 파천도 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협상을 합니다. 러시아랑. 그 일본이 자 우리 공정하게 조선은 우리가 갖고 만주는 니네가 갖고 그렇게 일본 나름의 협상안을 제시하는데 네. 러시아가 이래요. 만주는 당연히 우리 거고 우리 쪽이고 조선은 나누는 게 어떠냐. 아직 우리나라 땅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데 일본은 나름 분노해요. 아니 이런 나쁜 왜 공정하게 해야지.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은 러시아랑 전쟁 피하려고 했어요. 평화주의자여서가 아니라 러시아는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전략적으로. 네, 너무 세니까 이거 잘못 싸우면 나라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도.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협상을 하는데 러시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은 반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고 만주는 당연히 우리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일본의 강경파들이 결국에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러시아한테? 예. 그러니까 좀 긴장돼서 일본의 그 메이지 천황도 긴가민가 한 거지. 계속 반대했다고 해요. 러일 전쟁. 나라 큰일 나니까 이러다. 그래서 끝내 반대하는데 신하들이 어차피 막부를 업고 정권을 잡은 그 실세들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뭐 가스라 타로, 고무라주 타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결정을 해서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이 아까는 뭐 12만 얘기했지만 나중에 러일 전쟁 때는 군사력이 더 커지죠. 다시. 더 커지죠. 그러다가 예비군 병력까지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거의 90에서 100만 명을 동원해요. 정말 일본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총력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예비군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기습 공격을 해요. 근대 일본이 좀 기습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 나쁜 놈들이야 그거. 진주만도 그렇고. 먼저 선빵을 날리고 하는 건데 청나라도 그걸 좀 겪었고 러시아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신속하게 한반도 그 조선 왕실을 제압하고 그리고 이제 북진에서 압록강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만주 쪽에 가서 봉천, 평텐이라고도 하는데 그 만주 쪽에서 뭐 일본군 24만과 러시아군 36만 뭐 대군이 싸웁니다. 어쨌든 밀어내요. 그리고 그 러시아가 요동반도 쪽에 여순 이쪽에 이제 청나라의 압력을 가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쪽도 점령합니다. 그래서 만주 쪽도 점령하면서 이제 싸우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얘랑 싸우지만 누군가가 말려줘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데 계속 못 싸워요. 어차피 뭐 러시아 멸망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미국에서 말려줍니다. 그만해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제 협상안이 마련돼서 결국에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1905년에 맺어집니다. 한 전쟁 한 1년 7개월 했는데 일본은 우리가 승전국이니까 이러고 러시아는 우리가 왜 승전국이야? 어때? 니네들이 뭐 어쩔 거야? 이러다 결국에 러시아한테 얻어낸 게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결국 얻어냈네요. 네, 조선에서 손 떼라 한반도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 배상금은 없고 이제 사할린의 반쪽. 사할린의 반쪽. 그리고 만주의 이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남만주 철도니 뭐 요동에서 만주 쪽 이권이 있는데 여순, 대련 이런 항구 쪽 도시. 완전한 영토는 아니지만 그쪽을 러시아가 빌렸거든요. 중국한테. 그
그 항구와 철도 쪽의 이권을 일본이 이제 갖습니다. 뭐 그 정도를 받고 이게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제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로 열강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보통 우리가 열강이라 하면 세계적인 강대국인데 20세기 초반을 딱 보면 강대국이 딱 그거예요. 유럽의 전통적인 5대 강국. 유럽 근대사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스페인. 아닙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가 그때는 지금의 한 7배인가 넓었거든요. 이게 유럽의 5대 강국이 일단 열강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통일된 이탈리아,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7개국인데 일본이 합류해서 일본이 세계적인 열강이 그때 됩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1905년입니다. 1905년. 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부심도 있고 이제 우리 강대국이고. 네, 고생한 보람이 그렇습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이 역사적으로 군비를 증강해 왔고 군사력을 늘려왔고 그에 따른 전쟁을 일으켰고 또 어떤 보상을 얻었는지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군비 확장 비슷한 움직임이 최근에도 이제 나타날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본의 군비 확장 그리고 전쟁 지금의 우리한테는 일본을 보면서 이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건가 역사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의 일을 보면 오늘날을 볼 때 예측은 못하겠죠. 네.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바라본 하나의 참고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힌트가 될 수는 있겠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되면 좀 낫고 요것은 최악의 길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 뭐 하나의 참고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을 보시면 네. 요즘 방위비나 이런 거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란 게 최근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네. 5년 내로 방위비를 2배로 하겠다. 한국으로 치면 국방비잖아요. 네. 근데 5년 내로 방위비를 2배로 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폴란드를 포함한 일부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예,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제 일본이 침략을 뭐 당하거나 뭐 홋카이도가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2배로 늘린다고 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내가 아는 일본은 이제까지 그렇게까지 급하게 군사비를 안 늘렸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방위비 수준은 전체적 금액적으로 보면 한국이랑 비슷해요. 원래는 한 20여 년 전을 보면 한 2000년대 초반을 보면 대략 일본의 방위비는 금액적으로 우리나라 방위비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 일본에서 그 자위대라고 하는 네. 그 군사력. 네. 요게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보다는 군사력이 뭐 강하냐 세냐 네. 이런 게 더 포인트겠죠. 네. 전쟁을 기본적으로는 육상 자위대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해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는 강력하고 어쨌든 전력으로는 자위대는 당연히 군사력이죠. 실질적인 힘은 그리고 당연히 방어전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해상 자위대가 항공 자위대, 해상 자위대가 강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해상 자위대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여러 면에서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이다.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일본이 지금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신 네?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 회귀의 초입 단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군국주의는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군국주의라고 말하려면 일단 군사적인 분위기가 일본에 굉장히 전폭적으로 커야 되는데 그 정도 어쨌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래도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중요한 건 핵심은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대국 행세하겠다. 네. 네, 우리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강대국 행세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 옛날에는 뭐 전범 국가다 뭐다 평화다 해서 군사력을 늘릴 만한 여지가 이만큼 있다면 그래도 자제하는 있었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안 하겠다는 지금. 거죠. 네. 자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게 약간 메이지 유신 초반이랑 아니면 2차 대전, 1차 대전 이후의 독일의 초반이랑 매우 약간 닮지 않았어요? 근데 좀 다른 거는 물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구한말이나 과거와는 달리 이제 한국도 군사력을 일본만 늘린 건 아니잖아요. 네. 한국도 늘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행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 우리나라 근대의 처음이 시작이 1876년 일본의 강화도 조약이고 근대의 끝이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대 시대 내내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정말 근대 시대 거의 80여 년 동안. 그리고 그런 게 있고 그러면 당연히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의 군사 대국화가 매우 뚜렷하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부담인데 일본이 늘린다고 하고 어쨌든 일본은 우호국이지만 그래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하는 게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미국에서는 뭐 지네 나라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고 있고 일본은 군사력 엄청 늘린다고 하고 있고 벌써 중국은 지금 하드 파워는 뭐 경제력에서 뭐 2030년이면 미국 네. 뛰어넘는다. 그리고 군사력도 역시 또 미국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바로 위에서는 핵만 들고 있고 뭡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래도 이런 거 하나 알아둬야 된다고 보는 게 네. 우리나라가 과거에 옛날에 이제 이런 표현 가끔 쓰잖아요. 요즘에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새우등 터진다. 저는 그거는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새우는 아니고 한 돌고래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고래 싸움에 우리 돌고래 등 터진다? 돌고래가 굉장히 왜냐하면 새우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입 벌리면 그냥 새우 들어가는 건데. 근데 돌고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할 여지가 점프라도 할 수 있으니까 돌고래는. 점프도 하고 나 기분 나쁜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표출할 수 있고. 그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생각에는 지금 일본이 어떤 스탠스고 일본이 약간 미국의 뭔가 뭐라 그럴까요? 방패막인 좀 그렇고 앞잡이도 좀 그렇고 어쨌든 선봉에 서서 뭔가 아시아 동북아 전략적인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본은 확확 밀어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니 확확 밀어주는 건 맞습니다. 특히 군사 대국화 쪽은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제가 국제관계 쪽 전공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글쎄 어떻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렸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그때 뭐 이토 히로부미 우리 막 조선 저기 식민지화 됐을 때도 그렇고 계속 옆에서 건들잖아요. 분명히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건이 바뀌고 또 우리의 태도가 과거와 다르면 안 반복될 수도 있겠죠. 우리 약간 과거와 다르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계감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디랑 붙고 어떻게 이걸 정교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임진왜란을 생각해보고 또 과거의 구한말을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과 자주성이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가 있고 이후에 병자호란을 겪죠. 병자호란을 겪을 때 후금과 명나라가 있어요. 어느 쪽이 줄 설지를 막 그때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에 정말 사는 사람은 후금이 이길지 명이 이길지 솔직히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그 옛날의 역사를 보면 안타까웠던 거는 명나라의 판단을 정교한 판단으로 해서 명나라로 줄을 잘못 섰다 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인간이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의 국익과 우리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명나라에만 붙으면은 혹은 후금 그러면 좀 괜찮았는데 그 당시에 판단의 기준이 명나라와의 의리.
명나라의 을이 대의 명분론. 그럼 지금은 좀 실리를 챙겨야 된다. 그때의 그런 예. 데이터로 생각을 해보면, 교훈으로 생각해보면 실리를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실리보를 좀 더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미국이 강한 유대 관계를 펼치고 뭐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입장에서는 미국은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북한을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눈으로 북한을 보면은 되게 나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이 뭐 다른 나라가 북한을 건드리거나 뭐 이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게 단지 남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접근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북한을 접근하는 거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감성적으로 많이 다르죠.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또 대하는 방식이 일본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보는 시각과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보는 또 다르다고 보고 중국에 대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렵네 이게. 일본은 한국보다 약간 달라요. 그 포지션이. 그러니까 좀 뒤에 있고 무역에 대한 의존도도 적고 좀 더 안정돼서 미국이랑 이제 손잡고 중국한테 더 강하게 할 여지가 좀 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그 따라서 또까지 가면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대할 때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만의 그런 시각을 보고 또 그걸 설득하고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되게 얼마 전에 어떤 연구소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되게 인상 깊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중국은 내부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바깥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느끼겠지만 중국의 바깥은 네. 중국은 나름대로 내부에서 중국의 외부에서 우리를 조이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오, 중국은 밖에서 압박한다고 생각하고 네. 밖에서는 중국이 압박한다고 생각한다. 예. 자기 관점이네요 결국 다. 중국도 어쨌든 나름대로 그렇게 느낀다는 게 저는 약간 신선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뭐 반도체 규제에서 쪼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전 세계를 막 이렇게 네. 여행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밖에서 기사와 글로 무언가 문화를 접하는 것과 환경을 딱 글로 보는 거랑 네. 실제 그 자리에 가서 보면 네. 거기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분위기, 사람들의 네. 사상, 환경,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가서 느끼는 거랑은 네. 확연히 좀 다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네. 중국도 뭐 그럴 수가 있고. 오케이. 그러면 뭐 오늘 일본 얘기니까 일본이 앞으로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국제관계학 전공은 아니시니까 일본이 과거에 봤을 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한테는 좀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우면서도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계속하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계속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네. 이제 군사력도 늘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과거사 문제라든지 너무 그런 거 좀 귀찮고 사과 그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하면은 좀 한국에서 안 좋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 보시기에 후쿠시마 뭐 오염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들도 보면은 어쨌든 일본은 확실하게 우리의 이익을 위주로 가고 다른 나라에 너무 신경 쓰거나 의식하지 않겠다라는 포지션을 분명히 한 거잖아요. 마이웨이 간다. 예, 그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오케이. 약간 뭐 그 좀 네. 뭐 전쟁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도 좀 위험 신호가 높아지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군사력을 늘리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쪽으로까지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네. 물론 이거는 아직은 정말 네. 뭐 지금 얘기하는 그냥 네. 가능성의 단계니까 네. 우리가 뭐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네. 독일도 그 2차 대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히틀러가 등장하고 히틀러가 많은 사랑을 받고 네. 2차 대전까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 자체에 너무 압박이 심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네. 굉장히 상실했고 지금 일본을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2차 대전에서 패망해서 뭐 잘 되다가 네. 미국이 한번 쫙 눌러가지고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국민 소득은 안 높아지고 네. 국민들은 그냥 뭐 초식남이니 뭐니 해서 돈 안 쓰고 있고 네. 뭐 사실 정치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거의 정당 그냥 일당 독재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조금 군사비도 증강하고 이러면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일본이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대만 해협이나 이제 중국과의 대립이 있고 거기서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더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은 이제 중국, 미국과 함께 중국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북한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핵심은 북한에 대한 견제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도 약간 북풍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거를 좀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사일 쏘면은 막 대대적으로 NHK에서 막 뭐 홍보하고 막.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 들으니까 그때 메이지 유신 때도 네. 결국 군사력 딱딱딱 늘려가지고 처음 달라고 해가지고 쳐들어가고 그런 게 저쪽에서 저기 대만 연관돼서 네. 저기 오키나와 예. 대만 네. 이쪽으로 하니까 지금도 약간 대만 가지고 우리가 막 뭐 누가 기싸움하고 있는 게 약간 오버랩 되네요. 사실 그런 거. 사실은 우리가 좀 지도를 작게 보면은 일본 규슈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뭐 본토랑 대만, 중국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만 안 큰 멀어요. 지도를 보면 정말 큰 지도를 보면 제가 일본에서 큰 지도를 봤거든요. 네. 정말 규슈부터 오키나와 대만 근처까지 일본의 섬이 쫙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중국이랑 대립하는 형세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베이징도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베이징이 가깝잖아요, 한국이랑.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대중 포위망에 이제 선봉에 서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북경이랑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군사력이 제법 되거든요. 육해 공군력. 특히 그렇죠. 미사일도 좀 웬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유 모르겠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네. 뭐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눈 크게 뜨고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뭐 역사 얘기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책 지금 오늘 말한 내용이 사실 책의 베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네. 책 뭐죠? 제목이 일본 군비 확장의 역사. 일본 점 찍고, 군비 쉼표 찍고 군비 확장의 역사. 군비 확장의 역사. 예. 요 역사를 보면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앞으로의 일본의 행보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번 교양적으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예. 불러주시면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신과 대화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뭐 역사 이야기 그리고 국제관계 이야기 이런 게 같이 있으면 우리가 교수님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명 원광대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HK 연구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